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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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스코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 소장 백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다들 네, 오늘 좀 스튜디오가 새로운 데서 해가지고 약간 좀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공간이 낯설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저는 굉장히 어색한 기분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 그럼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역시 유경철 대표님 적응을 프로예요. 네. 저희는 그럼 뭐 아마추어고요. 그렇죠. 오늘 혹시 우리가 다룰 책 이름이 뭘까요? 오늘 책은 긍정 동기부여입니다. 성취와 행복의 메커니즘에 대한 네.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네네. 네, 이 내용은 우리 유경철 대표님께서 그렇죠. 자세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네,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 인트로도 좀 어떻게 있어야 지냈는지 되는데 이런 아, 것도 예. 근황 토크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지 않았어요? 예, 일주일 어. 만인데 오랜만이죠. 아, 저희 청취자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 요즘 날 좀 바쁘셨죠, 두 분 다. 요즘 유경철 대표님 엄청 바쁘신 걸로 뭐 안 바쁜 적이 없었죠. 아니, 다들 그렇죠. 뭐 바쁘잖아요. 요즘 벚꽃놀이 구경하느라고 네네. 바빴어요. 네, 지난주에는 지금 다 졌더라고요. 네, 꽃놀이 가장 요즘 핫하니까. 네.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여기 옆에 두 꽃이 있어서 벚꽃인가요, 저희? 뭐 적어놓은 거 아니죠? 할아버지 꽃 이런 거 아니죠? 할미꽃 아니고요. 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긍정 동기부여는 블룸북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혹시 블룸 컴퍼니라고 네, 긍정 심리 관련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책도 내고 워크숍을 하는 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긍정 심리학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곳에서 펴낸 것이고요. 근데 이 책을 쭉 보니까 진짜 이 책은 이제 거기서 했던 워크숍들을 워크북으로 좀 만들어서 편집한 네, 내용. 네. 그래서 그 책도 보면 일반 책자보다 크기가 크죠. 그래서 네. 교재 사이즈예요. 그래서 실제 이 음. 책을 갖고 워크숍을 진행해도 될 정도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요. 네, 내용은 뭐 저희가 뭐 긍정 심리학도 할 건데 네, 이번 시간에 하는 긍정 동기부여는 그 동기부여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취력을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책을 쓴 그 캐넌 쉐던 박사는요, 미국 미주리 대학의 심리학과 전임 교수 역임했고 긍정 동기부여 분야의 세계적인 아.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동기, 웰빙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긍정 동기부여에 대한 자기일치성 모델은 그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나 스포츠, 의학 등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죠. 네.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네. 목차를 한번 보면요, 이제 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 동기부여란, 그리고 이제 긍정 동기부여의 이해 목표 이해, 뭐 자기결정 이론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했죠. 그리고 뭐 목표 시스템 접근법, 뭐 귀인 성취 목표 이론, 동기부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나와 네. 있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실제로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동기부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재적인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워크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통 뭐 강사나 코치나 그렇죠? 뭐 담당자들일 텐데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긍정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그러니까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긍정 심리학과 연계해서 뭔가 과정을 만들거나 뭔가 워크숍에 설계하는 분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일단 우선은 4주차 프로그램으로 6주차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마다 유경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워크북처럼 되어 있어갖고 자신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할 수 있고 성찰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일반 분들이 나는 좀
근데 요즘에 동기부여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나는 요즘 쳇바퀴 돈을 가는 것처럼 힘들어라고 하신다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체크해보면서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쉽고 편하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읽기 시작하면 금방 읽을 수도 있는 책이고 그리고 좀 오랜 기간 잡고 워크북을 활동하기에도 편해서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부여와 관련된 교육이 이제 좀 조만간에 또 진행이 돼가지고 요 책의 내용이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일반인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한테 또 유용한 컨텐츠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리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기존에 저는 이제 경영학 쪽에서 하는 그 동기 있죠. 뭐 이렇게 그런 이론들 위주로만 좀 알고 있었는데 그거 외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색다른 관점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동기부여라는 그런 주제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심리학적인 이론과 경영학적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사실 긍정심리학과 연관을 잘 시킨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긍정심리학이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성과를 내고 성취할 수 있고 뭐 행복해지고 뭐 그렇죠. 이런 것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연결을 한 그렇죠.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최고의 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그렇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하시죠. 확인된 동기는 자기결정 이론을 진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재적 동기 이외에도 긍정적 형태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결국 모든 중요한 활동들이 원래 재미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격 시험을 준비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야근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등의 활동은 재미있지는 않지만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내적 저항 없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형태의 동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얻은 확인된 동기입니다. 내가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래 재미있는 활동은 아니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 이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최고의 페이지를 뽑아봤고요. 네. 그 책에서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뽑은 이유는 그 제가 일반적으로 동기하면 그냥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이제 확인된 동기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 만나서 좀 네. 눈길을 끌었던 거고요. 실제로도 많은 기업에서 그런 제가 그동안 그 정도의 생각의 범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동기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면 이 일이 정말로 나랑 되게 결이 맞는지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나 미션과 또 맞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서 어떤 그 결에 맞는 것들 일을 하셔야 그게 정말 내재적으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치고 그동안 있지 않았나? 바로 확인된 동기죠. 그래서 나랑 좀 결은 안 맞더라도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점이나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재미는 없더라도 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확인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 유경수 대표님. 네네네. 할 말 없어요? 우리 별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여기 세 명 중에서 가장 이 책의 결이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저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논리랑 문제 해결 약간 이런 식의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동안 관심이 많은 거에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음. 먼저냐 같은 질문 같아서 왜냐하면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강의를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였을 때는 네. 저도 물론 관심 있는 주제가 있었죠. 근데 프리랜서 강사로 나오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강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우연치 않게 들어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관심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되었던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래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라는 질문이 사실 지금의 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주어지면 다 한다. 그렇죠. 지금 이거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네네. 아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긍정 심리학 이쪽으로 조금 뭔가 있었잖아요. 요 책도 네. 사실 유경철 멘토님이 책을 선정을 해주셔서 제가 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과 유사한 다른 책을 선정을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김순영 소장님이 그 박진우 박사님이 하시는 토요심리학회라는 네. 데를 우연찮게 저를 초대하셨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심리와 긍정성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만 항상 네.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 완전 비전문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주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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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관심이라는 것은 옮겨가기도 하고 네. 원래 좀 타고났다기보다는 끌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유경철 대표님은 끌리시잖아요. 약간 긍정. 그렇죠. 저는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강의 시작할 때 한 네. 6년 전 아니 그 시작 초창기 때 그래서 한 6, 7년 전에 그래서 우리 긍정 심리 강정 저는 전문가 저는 사실 심적으로 별로 아직도 안 끌려요. 솔직히 뭔가 좀 가벼운 느낌.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강점 근데 자격증. 저는 약간 아마 네.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강사님들은 이제 이 분야 뭐 이런 힐링이나 심리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분들은 긍정성이나 막 행복 이런 것이 그냥 교양 수준 어떻게 보면 나의 먹거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정도로 약간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인문학 느낌인 예, 거죠. 그냥 교양 수준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하는 일이 업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 이런 게 좋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만약에 돈을 써서 뭐 강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까지 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긍정심리학을 처음 만난 시간이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에 제가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엘사 생활건강에서 네. 엘사 생활건강에서 팀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긍정심리 프로그램을 5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했었고 그중에서 1박 2일이 긍정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들께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감도 올라갔었고 일의 직무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회사 그 계열사의 전체 프로그램으로도 소개가 될 정도 좀 유명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병헌 소장님이 뭐 이쪽은 관심 밖의 일이에요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내재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내가 행복이라든가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하나로만 포커스를 하면 그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약간 긍정 심리 하면 저는 조금 끌리는 이유가 개인이 직무라든가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높이려면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백서연 소장님, 유현철 대표님 하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씀하신 그 기업은 워낙 유명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름의 또 예산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건데 만약에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회사라면 과연 CEO가 긍정 심리를 선택할까요? 문서 작성이나 기획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맞아요.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네네. 실제 우리는 지금 동기부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말이 좀 샜네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할게요, 그러면요. 저는 이거 제가 또 이북이라서 페이지는 그렇고 우선 읽어드릴게요. 좀 설명은 앞쪽에 있는 네. 내용인데 네. 우선 기본적인 동기부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에드 대시와 리치 라이언에 의해 고안된 자기결정 이론은 주로 동기부여의 목표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심리학계 연구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이론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은 내재적 동기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재적 동기란 무언가를 경험 그 자체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현재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 종종 몰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외부적 동기는 외적인 강압이나 필요성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이고 부가된 동기는 내적 압박 혹은 자기 지책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의 동기는 여러분이 크게 가치 있다고 느끼지도 않고 재미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네. 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에드 대시와 리치 라이언의 이 얘기의 자기결정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책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고 당연한 기본인 건데 이게 1970년대에 사실 나왔던 이론인데 벌써 40년, 50년이죠. 50년 동안도 아직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동기부여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논문이나 이런 발표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인간에 대해서 동기부여는 건 이런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재밌는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다이어트 사례 그렇죠. 그래서 그 살을 빼고 싶은 저처럼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2명이 왔는데 이제 의사가 검사를 다 하죠. 다 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한 명한테는 딱 그 검진 결과를 다 2명 다 읽어보게 한 다음에 한 명한테는 저기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3개월 동안 저의 지시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헬스클럽 가셔서 운동하시고요. 음식은 이런 고기나 이런 탄수화물 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쫙 일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할 테니까 다음 달에 와서 같이 한번 또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한 명한테는 다 읽어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을 막 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죠. 자기결정 이론이죠. 저는요 사실 평일에 너무 힘들어 너무 일도 많고 힘들어서 운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대신에 2시간씩 토일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음식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최소한 고기는 좀 안 먹고 수유도 좀 많이 줄이고요. 그래서 좀 살을 찔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실제 한 달 뒤, 3달 뒤에 누가 살을 뺐을까요? 두 번째 분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자기결정 이론의 어떤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네.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더 잘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또 질문의 힘도 있죠. 예. 사람들에게 지시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한번 질문해라. 그래서 보통 직원 조직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 때 무조건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해야 돼. 이걸 우리 팀에 몫이하면서 푸시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내재적 동기를 끌어내는 방법이 되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 페이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두 분도 네.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사실 강사도 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내재적 동기랑 외재적 동기가 되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헷갈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인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약간 심적인 부분으로 저는 좀 느껴지고요. 외재적 동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외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뭔가 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외재적 동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만약 이게 맞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명예욕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임원이 되거나 팀장이 되는 거가 중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동기는 외제적 동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외제적 동기 맞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 명예욕이라는 게 물론 승진이라는 직위와 직급으로 보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어떤 팀장이라는 임원이나 올라가는 그 경험에서 오는 뭔가의 그 심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팀장 승진했어 축하해 근데 이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뭔가 그룹 안에서 뭔가 주목을 받는 중요한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재적 동기로 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한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네. 이제 이렇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표현과 내재적 표현을 동기부여해서 한번 표현하는 걸 네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일을 할 때 외재적 표현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잘해야 해. 이건 외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재적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잘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돈을 버는 것도 나는 내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돈을 벌어야지. 이게 외재적 표현이라면 내재적 표현은 아이들과 휴가를 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어. 이런 게 다른 거고요. 외모 같은 운동하는 것도 더 매력적인 외모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러닝머신을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할 거야. 이건 외재적 표현인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러닝머신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해야지. 이게 외재적 표현이라면 내재적 표현은 지구를 위해서 환경보호를 하는 거야. 이건 조금 거창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헷갈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외재적 동기로 인식을 하잖아요. 돈. 그렇죠. 그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돈을 내재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이 돈을 벌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휴가 갈 때 이 돈을 써서 멋진 추억을 만들 거야. 이거는 내재적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사실 그 현상은 어떻게 보면 외재적 동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해석을 달리하면 내재적 동기로도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재적 동기가 좋고 내재적 동기가 좋고 외재적 동기 나쁘다는 관점이 아니고요.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균형을 이루되 우리가 외재적 동기부여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내재적 동기부여 쪽으로도 많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걸 딱 구분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구분이 된다 해도 이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균형을 맞춰.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게 꼭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도 충족이 돼야죠. 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사람들에게 되게 과시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외재적 동기에는 그거 가지고 우리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뭔가 일을 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균형을 맞추는 게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재적 동기는 약간 회피 동기하고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뭐 돈을 벌 거야 또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라는 거가 보면은 역으로 딱 말을 바꿔보면 이거잖아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결국에는 잘 보이지 않으면 난 상사 눈 밖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죠. 회사에서 안 좋은 결과를 치닫을 거고 또다시 말하면 위상을 뒤높이기 위해서란 말도 위상을 뒤높이지 않으면 나는 이 공간에서 뭐 좌절될 거야라는 약간 두려움이라던가 공포가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외재적 동기의 느낌은 저한테는 회피 동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좋지 않은 것에 의해서 벗어나고자 애쓰려는 게 외재적 동기의 모습인 것 같고, 내재적 동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죠. 원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자율성이 기반이 돼서 하는 거가 내재적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뭐 둘 다 어떻습니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균형은 맞춰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할 때도 아니면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외재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내재적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재적인 것은 내가 원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원한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외재적은 외부에서 원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가 필요하고, 그래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내재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네. 우리 백선 소장님 이제 최고 페이지 할까요? 네네. 네. 이제 이병훈 소장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직도 뭐 전 솔직히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네. 나중에 아까 그건- 예, 원투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 얘기하면 네. 또 너무 맞아요. 길어질 것 예. 같아서 네. 그냥 다음에 하는 안 걸로. 할게요. 네네. 그냥. 원투 플러스 니스까지.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요, 109페이지고요. 109페이지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메슬로우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애정,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누어집니다. 메슬로우는 사람들이 이 욕구들을 단계별로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족한 음식과 집 등 생리적 욕구가 일단 만족되면 심리적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 후에는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지고 싶어하며, 이 욕구로 만족되면 성공과 자존감을 향해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로 넘어가서 자기 초월,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의 최고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일리 있는 이론이지만 단계별 욕구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리적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 욕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욕구가 다 만족되어도 자기 실현 욕구를 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슬로의 5가지 욕구가 모두 필요한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 그리고 자아에 집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최고의 페이지로 선정한 이유가요. 우리가 저는 메슬로우 욕구를 중학교 때 처음 봤던 기억인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중학교 때 배우신 거 기억하시나요? 확실치는 않지만. 네. 네, 우리가 삼각형의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7단계까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는 맞아, 이게 제일 1단계부터 올라가야지 되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지금 시점을 보니까 정말 이 단계별로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집이라던가 생리적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요즘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월세방에 단칸방에 그리고 굉장히 생활고에 쪼들지만 나는 음악을 할 거고 예술을 할 거고 그래서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아 실현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리네 삶에서는 이 단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꼭 모범 답안처럼 보여주고 있는 현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집을 먼저 사야 돼.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 그 다음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메슬로의 단계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적 모습이었던 것 같고, 지금의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좀 무너지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확실한 삶처럼 말하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 책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최고의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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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지금도 이 욕구 이론이 다 그 예전에 나온 이론이잖아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것들이 일리가 있긴 한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욕구가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 순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건 기본적인 욕구죠. 안정과 안정의 욕구, 뭐 생리적 욕구는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처럼 자기 실현의 욕구를 되게 더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커뮤니티를 더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욕구의 그런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족돼야지 그 다음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 실질적으로 매슬로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인의 우선순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이제 저도 오래전에 이것을 접하고 또 계속 확인하면서 욕구라는 것은 사실 이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5단계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 변화가 많아서 내가 안전 욕구가 없긴 해도 자아 실현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함이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정말 뭔가 내 이상을 실현하고 내가 창의성이 있고 새롭고 뭔가 준추적인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단 이 욕구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욕구들을 다 잘 충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EIG 네. 이론이라는 욕구도 있고 사실 네.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네. 오늘은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을 특히 긍정심리학과 연계해서 긍정 동기부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떠세요? 우리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하실까요? 남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십에서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동기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워낙 동기가 좀 끌어올라가지 않고 워낙 퇴사와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육주책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주니어급들한테 동기부여 교육을 또 많이 빈번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방법론이 결국 기존의 리더들한테 주니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주체들에게는 다른 관점의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또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약간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생소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번아웃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뭐 힘들고 지쳤다라는 순간을 잠깐 경험은 하지만 그게 제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일을 하기 싫거나 노고와 내리고 싶거나라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 책을 보면 저한테는 좀 생소하긴 한데, 반면에 타인에게 코칭을 할 때 그 타인에 대해서 동기부여, 그러니까 타인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에 동기부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열정을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책이었지만, 반면에 그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은 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읽었던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결정 이론의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사실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율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줘라. 두 번째는 유능감,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그렇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 관계성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계해서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느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우리 조직이지 않았나. 사실 가장 심플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꼭 이론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이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진정성이 있다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떠나서 그냥 동기부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관계가 팍팍해지고 또 새로운 시대에 뭐 밀레니얼 Z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사고방식과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스스로도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할까요? 네. 네, 오저톡하고 마무리하실까요? 네. 오토 하실까요? 네. 네, 한번 시작하시죠. 저는 확인된 동기로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개념이 있는데 확인된 동기를 좀 자세하게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저톡으로 확인된 동기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자기 결정론. 왜 자기 결정 이론인데 자기 결정론. 이거에 대한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면서 나는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조직은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의 오자톡은 삶의 시작점. 네. 네, 라고 했고요. 사실 동기부여는 타인에게서 받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탐색하고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열정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다시 시작 포인트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항해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의 시작점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드 채널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